하, 저기 저 여자 몸매 좀 봐라. 탱탱한 게 아주 찰지겠는데? 정적을 깨는 천박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결정지을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휴가차 지리산을 찾은 해병대 여중령, 조폭들의 저급한 희롱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놈들을 응징하여 상황을 종료시킬지를. 오전 10시 지리산 자락에 인적 드문 등산로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인적이 끊긴 산길을 홀로 오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대한민국 해병대 현역 중령이었습니다. 온몸을 감싼 검은색 기능성 등산복과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일반 등산객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계처럼 일정한 보폭, 가파른 경사에도 흐트러짐 없는 호흡,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을 완벽히 배제한 절제된 움직임은 그녀가 오랜 시간 훈련받은 인간 병기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순간을 위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심연에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숲은 짙어졌고 세상의 소음은 차단된 채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무거운 배낭을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을 축이며 예리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던 그녀의 손이 배낭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금 처리된 은밀한 주머니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물건, 바로 KO 군용 권총이 장전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휴가 중인 장교가 실탄이 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총을 가져와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묵묵히 배낭을 다시 둘러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는 둔탁하고 거친 질감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특수수색대 중에서도 지옥줄을 견뎌낸 극소수의 정예 요원만이 낄 수 있는 명예로운 전투 반지였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입대해 어느덧 19년 청춘을 군에 바친 그녀는 해병대 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최강의 인간 병기로 불렸습니다. 크라브마가와 주짓수를 결합한 살상 무술부터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 고도의 심리 전술까지 그녀는 걸어다니는 살상 무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수연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조국 수호의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동생 은비를 향한 뼈아픈 그리움과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고작 17살이었던 은비는 할인길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수연이 확보한 마지막 CCTV 영상 속에서 동생은 지리산 인근 휴게소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수사를 종결하려 했지만 수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의 비공식 정보망을 풀가동해 이 지역의 어둠을 파헤쳤고 그 끝에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창도파가 클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 납치, 장기 매매, 마약 밀매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란 범죄는 모두 저지르는 악마의 집단. 수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그녀의 등산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 어딘가에 놈들의 비밀 아지트가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100% 확실치 않은 정보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부의 허가 없이 단독 행동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을 앗아간 놈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사적인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파른 능선에 다다를 무렵 수연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닌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군인 특유의 동물적인 직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걸음 속도를 유지한 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전방 30m, 굵은 소나무 뒤편에서 희미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는 숲의 향기가 아닌 역한 니코틴 냄새였습니다. 기척으로 보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셋 이상. 수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태연하게 그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곧 벌어질 전투를 대비해 신체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전투 모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포착된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엔 등산복을 입었지만 그들에게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함 대신 찌든 술 냄새와 위압적인 폭력성이 풍겼습니다. 팔뚝을 뒤덮은 문신, 껄렁한 자세, 저속한 욕설. 수연은 단번에 확신했습니다. 빙고, 창도파 놈들이다. 놈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냥꾼처럼 당당히 맞섰습니다. 놈들이 길을 막아선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거기 예쁜 아가씨. 겁도 없이 이 깊은 산에 혼자 왔어?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놈의 정체는 최태성, 창도파의 행동대장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용문신이 목까지 기어 올라온 놈은 위협적인 덩치로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최태성이 굵은 팔을 뻗어 그녀의 앞길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어라, 이 여자가 사람 말을 씹네. 오빠가 걱정돼서 그러잖아. 혼자 다니면 큰일 나. 그러자 옆에 있던 똘마니가 음흉한 시선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낄낄거렸습니다. 형님, 몸매 좀 보십시오. 등산복을 입었는데도 라인이 아주 죽여줍니다. 오늘 횡재했는데요. 그 순간 수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살기를 띠며 놈들의 급소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즉각적인 반격을 자제하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정보 수집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최태성은 수연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했는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채 거리를 좁혔습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쥐며 능글맞게 속삭였습니다. 어이 예쁘니, 우리랑 저 위로 가서 좀 쉬지? 경치 죽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오빠가 따라주는 술 한잔하면 피로가 싹 가실 거야. 수연은 어깨에 닿은 그의 손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낮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손 치우십시오. 더 이상 경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태성은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와, 이 여자 성격 있네. 도도해서 더 꼴리는데. 그가 낄낄거리며 손을 들어 올려 수연의 볼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장난을 가장한 명백한 성추행이자 도발이었습니다. 피부도 탱탱하네. 야, 니들도 와서 좀 만져봐라. 촉감이 아주 예술이다. 뒤에 서 있던 똘마니들이 음담패설을 내뱉으며 희죽거리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인내심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셋, 거리 1m, 지면은 울퉁불퉁한 산길, 탈출로는 60방향. 2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조건반사적인 전술 분석이었습니다. 최태성이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려는 찰나 수연의 신형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최태성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서슬퍼런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심연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최태성을 꿰뚫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것 같으니 몸으로 알려주지. 수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극심한 통증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조폭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뭐해, 전혀 안 잡고. 당황한 똘마니 두 명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메고 있던 배낭을 미련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자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헉!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지자 두 번째 놈이 발길질을 시도했습니다. 수연은 그 발을 피하지 않고 정강이로 받아낸 뒤 로우킥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전 격투술 크라브마가의 정수였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부하들을 보며 최태성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씨발, 야, 애들 다 불러. 본부에 연락해서 봉고차 대기시키라고 해. 오늘 인연 내가 묻어버린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누구에게, 어떤 조직에게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도파의 꼬리를 잡을 기회다. 하지만 당장은 놈을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최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태성이 엉겁결에 주먹을 날렸지만 수연은 가소롭다는 듯 그의 팔을 잡아채 관절을 꺾고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최태성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수연은 무릎으로 그의 등뼈를 짓누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최태성, 너희 창도파 행동대장 맞지? 고통에 몸부림치던 최태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일반인인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소속과 직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누구야? 경찰이야? 짭새가 여기까지.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팔을 한 개까지 비틀어 올렸습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해. 목덜미에 칼 문신 창도파의 개라는 증표잖아. 안 그래? 최태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수연이 정보를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 산에서 사라진 여고생들, 너희 짓이지.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최태성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등산객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살인 병기에 가까웠습니다. 난 몰라. 진짜 모른다고. 최태성이 발버둥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수연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조잡하게 새겨진 군번줄 문신, 군대를 혐오하면서도 군기 잡는 척하고 싶어하는 양아치들의 전형적인 가짜 문신이었습니다. 수연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왼쪽 손목을 걷어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묻었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실제 군번줄이 거기 있었습니다. 똑바로 봐. 이게 진짜다. 해병대 중령 이수연. 지금부터 넌 내 작전 구역에 침투한 적군으로 간주한다. 최태성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현역 장교, 그것도 영관급 장교라니.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린 꼴이었습니다. 군인이 휴가 중에 민간인을 패도되는 거야? 이거 신고하면 너 영창이야. 최태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그를 놔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짓눌린 흙먼지를 털어내며 그녀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신고해. 마음대로 해봐. 대신 난 헌병대와 기무사에 연락할 거니까. 민간인에 대한 집단 폭행, 성추행, 그리고 특수협박, 군인 신분 건드린 건 덤이고 군경 합동 수사 맛 좀 볼래? 압도적인 포스의 똘마니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잃지 않았습니다. 합동수사, 지랄하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오줌이나 지릴 텐데? 강지민은 그 뻔뻔한 협박 속에 숨겨진 진짜 정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거대한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경찰, 아니면 그보다 더 위입니까? 강지민이 차갑게 되묻자 최태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으스댔습니다. 경찰 나부랭이뿐이겠어? 내가 상상도 못할 분들이 우리 뒤를 봐주고 계시지. 일개 군인 따위가 덤벼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알아들어? 강지민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퍼즐을 맞췄습니다. 지역 경찰과의 유착은 이미 예상했지만 정계나 재계 쪽 커넥션까지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부패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썩어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으스대며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랩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등산로 입구에 웬 미친 군발이 여자가 시비를 거는데.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두식의 지시가 떨어지자 최태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굴함에서 잔인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강지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두목님이 직접 오신단다. 넌 이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강지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미소였습니다. 잘 됐군요.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 없이 제 발로 와주신다니 수고를 덜었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최태성이 부하들에게 거칠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 셋이 강지민을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도주로를 차단하려는 의도였지만 애초에 강지민은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계집애가 겁도 없이 최태성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치악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고운 말로 할 때 기었어야지. 얼굴에 기스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위협적인 칼놀림이었지만 강지민의 눈에는 그저 허술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거리, 보폭, 칼을 쥔 악력, 무게중심.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모든 전투력을 분석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대인 제압 훈련. 그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흉기 소지 및 특수 협박, 무력을 행사할 명분이 충분하네요. 정당방위 시작합니다. 강지민의 선언은 건조하다 못해 사무적이었습니다. 격분한 최태성이 칼을 내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이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강지민의 신체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상체를 가볍게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녀의 강철 같은 손이 최태성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당황할 틈도 없이 강지민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힌 최태성이 몸을 기역자로 꺾는 순간 강지민은 잡고 있던 손목을 역방향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고 이어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우두둑, 크아악. 처절한 비명이 고요한 산새들을 날려보냈습니다. 최태성의 오른팔은 기괴하게 꺾여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탈골이었습니다. 강지민은 비명을 지르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군화발로 견갑골 부근을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에 나머지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술을 익힌 인간 병기였습니다. 움직이면 다음은 무릎입니다. 평생 기어 다니고 싶으면 덤비세요. 서리빨 같은 경고에 그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최태성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두목님 오시면 넌 진짜 죽었어. 갈기갈기 찢어주마. 강지민은 그를 놔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두목님을 만나러 온 거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배낭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등산로를 감돌았습니다. 10여 분 후 정적을 깨고 거친 엔진 배기음이 산 아래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대형 세단과 SUV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살벌한 무리의 중심에 말쑥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젠틀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남자, 창도파의 절대 권력자 장두식이었습니다. 장두식은 널브러진 부하들과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최태성을 보며 혀를 쌈매 찼습니다. 태성이 너 덩치 값도 못하고 여자 하나한테 깨진 거냐? 꼴사납게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형님. 이 여자가 보통이 최태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하자 장두식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강지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15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강지민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위압적인 상황이었지만 강지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양반이라고 들었는데 휴가 중에 민간인을 이렇게 패놔도 되는 겁니까? 이거 헌병대감이네. 장두식이 빈정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강지민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장두식인가? 악명은 익히 들었어. 직접 보니 더 역겹군. 말버릇하고는. 내 뒷조사라도 하고 오셨나? 조사했지. 창도파 두목, 불법 도박장,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강지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목소리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 산에서 실종된 여고생 사건. 장두식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매가 가늘어지며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모르겠군. 한소희, 당시 17세.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이 바로 여기야. 당신들이 한 짓이잖아? 강지민의 서슬퍼런 추궁에 장두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계집애? 기억나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 강지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폭발 직전의 증오였습니다. 어디 있어? 소희, 어디 있냐고. 글쎄, 산짐승이 물어갔나.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장두식의 비열한 조롱에 강지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강지민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 찾고 싶으면 어디 한번 발악해보시지. 장두식의 비릿한 비웃음과 함께 딱 하는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것은 사냥개들에게 던져주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어디 해병대 장교님 실력 좀 볼까. 뼈 부러뜨리지 말고 곱게 잡아. 15명의 거구들이 일제히 거리를 좁혀오며 강지민을 포위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험한 경사와 빽빽한 나무들은 이미 그들에게 유리한 사냥터였습니다. 강지민은 본능적으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꺼져. 그녀의 서슬퍼런 일가래도 놈들은 킬킬거리며 쇠파이프와 강목을 고쳐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첫 번째 놈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지민은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피함과 동시에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명치에 꽂힌 그녀의 군화발의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2명,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강지민은 낮게 몸을 날려 로우킥으로 상대의 무릎 관절을 박살내고 팔꿈치로 다른 놈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연마한 살상 무술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15대 1의 난타전은 인간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 뒤에 나무에 기대어 사각을 없애려 했지만 빗발치는 주먹과 발길질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옆구리에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강지민이 비틀거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날아온 비열한 발차기가 그녀의 척추를 강타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처박힌 그녀 위로 하이에나 떼처럼 장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너 명이 팔다리를 꺾어 누르자 압도적인 힘에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흙먼지와 비릿한 피맛이 섞여 맴돌았습니다. 잡았다, 이 독한 년. 놈들이 환호하는 사이 장두식이 건들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정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발이라 맷집은 좋네. 근데 어쩌냐, 여기가 내 무덤인데. 차가운 칼날이 강지민의 목동맥 위에 닿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강지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 하지만 내 놈들 끝은 비참할 거다. 말이 맞네. 아, 그 전에 확인 하나만 하자. 장두식이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한소희, 3년 전 실종된 그 여고생, 내 동생 맞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지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동생 어디 있어? 소희 어디 있냐고, 이 개자식들아. 글쎄, 산짐승 밥이 됐으려나 아니면 어딘가 팔려갔으려나. 장두식이 낄낄거리며 강지민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때 넘어진 강지민의 배낭에서 묵직한 금속성이 들리며 검은 물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KO 권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두식의 눈빛이 탐욕과 교활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호, 이게 웬 떡이야? 군용 권총? 그가 익숙한 솜씨로 탄창을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귀까지 찢으며 웃었습니다. 실탄까지 장전돼 있네. 중령님, 이거 아주 중죄인 거 아시죠? 휴가 중인 군인이 민간인 학살하려고 총 들고 산에 왔다. 시나리오 죽이는데 강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챙긴 총이 오히려 자신을 태삼해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두식은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지리산인데 무장 탈영병 같은 여자가 총기 난사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겨우 제압했습니다. 네, 김 형사님. 지금 바로 병력 보내서 이 여자 끌고 가세요. 아주 위험한 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보고받는 장두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현역 중령이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 난동이라. 이거 언론에 터뜨리면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잘 좀 부탁합니다. 통화를 마친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사이 산 아래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번쩍이는 경광등,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며 4명의 경찰관이 내렸는데 그 선두에는 껄렁한 걸음걸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태훈, 지역경찰서 강력반 팀장이자 이 구역의 또 다른 포식자였습니다. 민태훈은 쓰러진 조직원들과 흑투성이가 된 채 제압당한 강지민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장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장 사장님, 험한 산속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십니까? 두 사람의 노골적인 유착 관계를 목격한 강지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태성이 짓거렸던 뒷배의 실체가 바로 눈앞의 부패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민태훈이 거만한 표정으로 강지민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무서운 해병대 중령님이신가? 신분증 좀 봅시다. 놈들의 억센 소나기에서 풀려난 강지민이 품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민태훈은 혀를 차며 비꼬았습니다. 진짜네. 근데 중령님, 휴가 나와서 전쟁놀이 하십니까? 실탄 든 권총을 들고 다니게. 이거 군법은 쌈 싸드셨나? 강지민은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삼키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 신분보다 중요한 건 저들이야.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마약 유통, 현행범들이라고. 하지만 민태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 내 눈엔 그냥 등산 동호회 회원들끼리 시비 붙은 걸로 보이는데? 영장도 없이 민간인 사찰하고 위협한 건 당신이야. 여긴 군대가 아니라 내 구역이고. 결국 민태훈의 지시에 따라 강지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힘을 아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 소속 부대에 연락해 국방부 특수임무과
강지민의 요구에 민태우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경찰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장두식이 뱀처럼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동생년 꼴 나기 싫으면 얌전히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기 전에. 강지민은 살기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내내 민태우는 훈계를 가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지만 강지민은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민태훈이 짜증 섞인 손길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지민의 끈질긴 요구에 국방부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예, 여기 경찰서인데 강지민 중령이란 여자가. 뭐, 특수임무가. 잠시 후 연결된 전화 속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국방부 수사단 오지의 대위입니다. 강지민 중령은 현재 1급 기밀 작전 수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부로 구금하거나 신병을 인도할 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관을 고발하겠습니다. 뜻밖의 경고에 민태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장두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두식 사장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민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은 지 불과 2시간 후였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의 정적을 깨고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검은세단과 헌병대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서서 차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국방부 수사단 소속 오지의 대위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단정한 제복 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카리스마는 주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장실로 직행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 쪽으로 향하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강지민 중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장 안내하십시오. 민태우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조사실을 가리켰습니다. 오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갑이 풀린 채 의자에 앉아있던 강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중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부보고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아니야, 오대위, 내가 너무 성급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자네들까지 곤란하게 만들었군. 강지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도청 방지기를 켰습니다. 동생분, 한소희 양 때문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지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공식 작전명 산사태. 오늘부로 국방부 장관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강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인이 났다고? 민간인 구역인데 어떻게? 명분은 충분합니다. 장두식 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가 군 내부망을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놈들이 군용 폭발물을 밀거래하려던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이제 이건 명백한 대테러 작전이자 군사재판 관할입니다. 강지민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싸워왔던 외로운 전쟁에 드디어 강력한 우군이 생긴 것입니다. 오지혜는 밖으로 나가 사색이 된 민태훈에게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란 듯이 들이밀었습니다. 강지민 중령은 현재 1급 기밀 작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귀관들의 수사 방해 및 범죄 조직 유착 혐의는 군검찰단에서 별도로 조사할 겁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태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지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경찰서를 나선 강지민은 대기 중인 군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17살 소희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소희야. 언니가 거의 다 왔어.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보안 USB를 꺼내 오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두식 파의 본거지. 지리산 폐공장의 지하 벙커 설계도와 놈들의 자금 장부야. 내가 3년 동안 놈들의 뒤를 캐며 모은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어. 오지혜는 USB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정보 요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구하기 힘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격리실.
소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거기야. 강지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량은 국방부 벙커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태우는 멀어지는 군용차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장두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장됐습니다. 그 여자, 진짜였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두식의 비명 같은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비호를 받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오지의 대위는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중령님, 확보한 파일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강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실종자 명단. 그 차가운 디지털 문자열의 맨 꼭대기에 3년 전 사라진 동생 한소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2명입니다. 모두 10대 여학생들. 학교 시간, CCTV 사각지대. 놈들의 사냥 패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정합니다. 오지혜의 보고를 듣는 강지민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강지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강지민 중령인가? 나 장두식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뱀처럼 습하고 끈적거렸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강지민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게 중요해? 동생 소식 궁금해서 미치겠지. 내가 아주 재미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냐? 궁금하면 직접 와야지. 대신 혼자 와. 짭새나 군바리들 달고 오면 동생 영영 못 봐. 뚝,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지민의 손안에서 휴대전화가 부서질 듯이 삐걱거렸습니다. 오지의 대위가 작전 승인을 받아 돌아왔을 때 강지민은 이미 전투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대위, 오늘 밤에 끝낸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서는 무모합니다. 놈이 원하는 게 나야.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자네가 백업팀을 이끌고 들이닥쳐. 오지에는 강지민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 추적기를 꼭 착용하십시오. 신호가 끊기면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리산 중턱. 강지민은 폐공장으로 위장된 적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열리고 그녀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호화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긴 복도 끝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장두식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강지민을 애워쌌습니다. 어서 와, 중령님. 깡이 대단하네. 진짜 혼자 오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동생이나 내놔. 장두식이 킬킬거리며 손짓하자 부하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 속에 재생된 영상.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공포에 질려 웅크린 소녀. 그것은 3년 전의 한소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언니. 영상 속 동생의 목소리에 강지민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3년 전 건데 풋풋하지. 지금은 어디 있을까? 장두식의 비열한 조롱에 강지민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심플해. 우리 뒤 그만 캐고 꺼져. 각서 한 장이면 동생 묻힌 곳 알려줄게. 묻혔다고? 아, 실수. 사고였어. 그년이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장두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지민의 이성이 끊어지고 차가운 사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손목시계형 추적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램프가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없다. 뭐? 내 동생을 죽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지. 강지민이 서늘하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따라 특임대가 공중 강화 중이다. 10분? 아니, 5분 안에 내 놈들은 전멸이야.
장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여. 당장 죽여버려. 피에 굶주린 늑대떼처럼 조직원들이 일제히 강지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누비던 강지민의 반사신경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스치자마자 차가운 금속성의 KO 권총이 섬광처럼 뽑혀 나왔습니다. 총구는 망설임 없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탕! 굉음과 함께 천장 마감재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살기를 띤 총성의 조직원들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전원 식별 가능한 위치로 엎드려. 움직이면 즉시 사살한다. 강지민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전장의 지휘관이 내리는 서리빨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놈들은 질려버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장두식이 뱀 같은 눈빛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제꼈습니다. 숨겨둔 권총을 꺼내 상황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민의 조준선은 이미 놈의 미간과 손목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 떼라. 경고는 한 번뿐이다. 하지만 장두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강지민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주저없이 격발했습니다. 탕! 장두식의 손가락 바로 옆 흑단 나무 책상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 탄은 내 놈 손목을 날려버릴 거야. 공포에 질린 장두식이 결국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군용 헬기의 육중한 소음과 함께 군용 트럭들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강화유리가 박살나고 연막탄과 함께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강지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강지민 중령님, 상황 클리어, 안전 확보했습니다. 작전 팀장의 외침에 강지민은 천천히 총구를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장두식은 바닥에 짓눌린 채 핏발선 눈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군발이년, 네가 누굴 건드린 줄 알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뼈도 못 추릴 거다. 하지만 강지민은 패배자의 단말맛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놈들의 범죄 기록이 담긴 노트북을 챙겨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지의 대위가 다급하게 달려와 강지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중령님, 부상은 없으십니까? 강지민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놈들의 핵심 장부가 담긴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난 괜찮아. 이게 놈들의 목줄을 겜스모킹 건이야. 즉시 분석팀에 넘겨. 수사관들이 개미떼처럼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강지민은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건물의 가장 어두운 곳, 지하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눅눅한 곰팡내와 비릿한 혈향이 진동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쇠창살로 막힌 지하실의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철문이 뜯겨나가고 드러난 방 안에는 짐승처럼 갇혀있던 젊은 여성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강지민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대기하던 의무병들이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강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옆방에는 불법 도박, 마약 유통, 그리고 인신매매가 기록된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가장 은밀한 마지막 방, 그곳의 벽면은 실종자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 전리품처럼 걸린 사진들 사이에서 강지민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고생 한소희였습니다. 강지민은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찾을게.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조직은 와해되었지만 강지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체포된 장두식은 악마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한소희의 행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관들을 비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지하 벙커 회의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긴장감으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지민과 오지혜, 그리고 정보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정보장교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민 중령, 어젯밤 타격 작전은 전술적으로 완벽했소.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오. 강지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두식의 배후가 확인되었습니까? 그렇소. 놈은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은 따로 있더군. 스크린이 바뀌며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눈매를 가진 남자, 전직 경찰 간부, 주병훈이었습니다. 주병훈, 10년 전 옷을 벗고 군납 업체를 차렸지. 겉으로는 건실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약과 도박, 인신매매를 아우르는 거대 카르텔의 정점이다. 이어지는 보고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병훈이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 그 검은 돈으로 범죄 조직을 키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루된 자들은 최소 영관급 이상, 아군이 적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강중령, 이 작전은 1급 기밀이다. 아군조차 믿을 수 없어. 그래도 가겠나? 상급자의 우려 섞인 질문에 강지민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제 동생과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돈입니다. 계급장의 색깔이 무엇이든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녀의 결기에 찬 대답에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정의 비공식 팀의 결성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 고스트, 강지민과 오지혜는 즉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주병훈의 본사 빌딩으로 잠입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위장했지만 그녀들의 눈은 맹수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놈들의 진짜 둥지는 설계도에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위 구조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3층과 4층 사이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유령층이 존재합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진입한 두 사람은 복도 벽면을 정밀 타격하듯 두드려 나갔습니다. 텅, 텅, 턱. 미세하게 다른 울림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빙고, 여기입니다. 오지혜가 휴대전화만한 크기의 최신형 벽투과 레이더를 작동시키자 매끈한 대리석 벽 너머로 육중한 철제문과 보안 장치의 윤곽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히든 도어였습니다. 이런 구조일 줄이야. 폭파할까요? 오지혜 대위의 물음에 강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커. 놈들이 눈치챌 거야. 그녀는 벽면을 더듬어 미세한 틈새에 숨겨진 패널을 찾아냈습니다. 최신형 생체 인식 단말기였습니다. 지문 인식, 주병훈이나 그 측근 놈들의 지문이 아니면 뚫을 수 없어. 난관에 봉착한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띵. 문이 열리고 고급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주병훈의 수석 비서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강지민과 오지혜는 태연하게 복도를 걷다가 남자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맹수처럼 덮쳤습니다. 강지민이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마자 오지혜가 입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서늘한 경고와 함께 그들은 남자의 손을 리더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삑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놈들의 진짜 사무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와 모니터, 그리고 책상 위에는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위, 1분 안에 전부 털어. 라저. 오지혜가 능숙하게 포렌식 장비를 연결하는 동안 강지민은 붉은색 표지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처리 명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기자 익숙하고도 그리운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소희 17세, 지리산 제2구역 매장 완료.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매장, 이 개새끼들이 산채로. 강지민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중령님,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오지혜의 다급한 외침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폭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는 음산한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인적조차 드문 험준한 산비탈이었습니다. 여기야, 내 동생이 여기 추운데 혼자 있어. 강지민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갈라졌습니다. 수색팀의 삼날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더미 속에서 낡은 교복 조각과 하얀 뼈가 드러났습니다. 강지민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유골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소희야, 언니가 늦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3년을 찾아 헤맨 끝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날, 강지민은 눈물을 닦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국방부는 즉각 작전명, 청산을 발령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가 동원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문이 폭파되고 특임대가 진입했지만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은 찻잔뿐이었습니다. 도주했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강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리산 폐공장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샌 것입니다. 허탈감에 잠겨있던 강지민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여유로웠습니다. 강지민 중령. 선물은 잘 받았나 모르겠네. 주병훈이었습니다. 주병훈. 내 놈을 반드시 찢어 죽일 거다. 강지민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지만 그는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패기 좋네. 근데 중령, 지금 옆에 있는 동료는 믿을 수 있어. 우리 쪽 빨대가 꽤 높은 곳에 꽂혀 있거든. 누구일 것 같아? 전화는 끊어졌지만 주병훈이 남긴 독은 강지민의 의심을 싹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신호음이 끊기자 강지민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할 작전 본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지혜를 응시했습니다. 오 대위, 지금 즉시 보안 등급을 상향하고 작전팀 전원의 신상 정보를 이 잡듯이 뒤져. 쥐새끼가 있어.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놈이 내부에 있다고. 오지혜는 강지민의 섯을 펄언 기세에 즉각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모니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이진성 소령. 군수 참모이자 강지민이 신뢰했던 동기였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제압했을 때 이진성은 당황하기는커녕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조국이여, 충성심이 밥 먹여줍니까? 주병훈 사장이 제시한 금액은 평생 군 생활에도 못 만질 돈이었습니다. 중령님도 참 답답하게 사시네. 강지민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놈의 변명은 군사법원에서나 실컷해. 이제 남은 것은 도주한 주병훈과 장두식이었습니다. 강지민은 지도를 펼쳐 놈들의 도주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항만과 공항은 이미 봉쇄됐어. 놈들이 살기를 찾으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강원도 인제, 과거 마약 루트로 쓰였던 폐쇄된 산악도로.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뒤 폭설이 내리는 인제군 산악도로에서 검은색 세단이 군 헬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타이어를 조준해. 단 한 발로 끝낸다. 강지민의 지시에 저격수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세단의 뒷바퀴가 너덜너덜해졌고 차량은 눈 덮인 비탈길을 구르며 처박혔습니다. 특수임무대가 차량을 포위하자 피를 흘리는 주병훈과 장두식이 비틀거리며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주병훈은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강중령. 이거나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내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걸 감당할 수 있겠어? 하지만 강지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그 썩어 빠진 뒷배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테니까. 압수한 USB에는 주병훈의 말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검사, 장군들이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 상부의 압박과 회유가 빗발쳤지만 강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복을 입은 강지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해병대 중령 강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제 군복을 걸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 범죄 조직과 그 배후 세력을 고발하려 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제 동생 한소희를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이 USB에 담긴 진실이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강지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지민과 오지혜가 확보한 USB 속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박 자금의 흐름, 추악한 성매매 기록, 마약 유통망의 상세한 장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눈감아준 고위 인사들의 명단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지민의 긴급 기자회견은 전국의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들이 검찰을 짓눌렀지만 들끓는 여론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성역 없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고 현직 검사들마저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 수뇌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연루된 장성들은 즉각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한 달여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대규모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의 몸통인 장두식에게는 살인, 특수감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10여 개의 중죄가 적용되었고 자금책인 주병훈은 범죄단체 조직, 대규모 자금 세탁,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의 뒷배를 봐주던 국회의원 5명,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3명, 그리고 군장성 2명까지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법정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화려한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피고인석의 권력자들과 달리 증인석에 오른 강지민은 홀로였지만 당당했습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강지민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제 하나뿐인 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추적하다가 놈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동생분은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강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놈들을 노려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가운 땅속에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비통한 증언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조차 잠시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어진 증거 조사 시간.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USB 속 자료들은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현장 사진과 뇌물장부가 공개되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피고인들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동안 지옥에서 구출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 맺힌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결심 공판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 전소회를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금권과 공권력이 결탁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 또한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친 강지민 중령의 용기가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망의 선고 공판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법원 안팎을 에워쌌습니다. 강지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재판부의 입정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법복을 입은 재판장 윤상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강직하기로 정평이 난 50대 후반의 베테랑 법조인이었습니다. 피고인 장두식, 기립하십시오. 윤상현 판사의 서리빨 같은 호명에 장두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때 지역을 호령하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그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12명의 미성년자를 납치 감금하고 그중 한소희 양을 비롯한 5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경악과 환호가 뒤섞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장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 주병훈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절망감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부패한 국회의원과 검사, 그리고 군 장성들에게도 추상 같은 시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도 권력도 모두 박탈당한 채 차가운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향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는 강지민을 향해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중령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벌을 받았지만 제 동생 소희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를 사양한 채 그녀는 검은 세단을 타고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질녘 강지민이 도착한 곳은 교회의 한적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유리관 너머 해맑게 웃고 있는 동생 한소희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자 참아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야, 들리니? 언니가 해냈어. 그 악마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그녀는 차가운 유골함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지민 중령, 자네 같은 영웅이 군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네. 전역 신청을 반려하겠네. 조국은 자네가 필요해. 장관의 간곡한 만류에도 강지민은 정복 위의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장관님. 하지만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으니 이제는 강지민이라는 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동생을 잃은 상실감은 마치 가슴 한구석에 뚫린 거대한 구멍과도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은 채 공허한 바람만 드나들었습니다. 상관들은 더 이상 그녀의 전역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강지민의 눈빛에 서린 확고한 결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조촐한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팡파르도, 훈장 수여식의 환호도 없었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들의 눈빛만은 뜨거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지혜 대위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로 강지민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령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군 생활의 영원한 롤모델이십니다. 강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오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위, 자네가 없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고마운 건 나지. 전역하시면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오지의 물음에 강지민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글쎄, 일단은 숨 좀 쉬고 싶군. 피냄새 없는 공기를 마시면서. 저녁식이 끝나고 강지민은 19년 동안 자신의 피부와도 같았던 전투복을 벗었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 자리가 낯설고 허전했지만
동시에 날개라도 돋친 듯 가벼웠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병장의 흙먼지 냄새, 우렁찬 구호 소리. 그녀의 청춘을 다 바쳤던 그곳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 나의 전쟁, 나의 군대. 계절이 2번 바뀌고 나서야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창도파 게이트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장두식 사형, 주병훈 무기징역. 그들의 죄질에 비하면 관대한 처분이라 여겨졌지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부패의 고리였던 경찰 민태우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군 내부의 칼바람도 매서웠습니다.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군납비리의 온상들도 뿌리 뽑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강지민은 담담히 그 뉴스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간인이었지만 증인석에 서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날, 강지민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소희야, 들리니? 그놈들 이제 다시는 세상 빛 못 봐. 네가 있는 그곳까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언니가 다 처리했어. 눈물은 슬픔보다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후련함에 가까웠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오지혜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되시더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선배님, 그래? 마음의 짐을 벗어서 그런가 봐. 2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오지혜는 여전히 군에 남아 강지민이 닦아놓은 정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지민은 그런 후배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오지혜의 말에 강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전쟁은 끝났어. 이제는 평범한 강지민으로 살고 싶어. 며칠 후 강지민은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매연과 소음, 그리고 악몽이 서린 도시를 떠나 그녀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외딴 집을 구해 짐을 풀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해안 도로를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밤이면 쏟아지는 별을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 누려보는 사치스러운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장관 명의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국 훈장이었습니다. 귀관의 헌신적인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상투적인 문구가 적힌 감사장과 함께 묵직한 메달이 손에 잡혔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강지민이 아닌 작전 중 사용했던 코드네임이나 다름없는 군인으로서의 그녀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강지민은 훈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훈장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소희의 빈자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친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적셨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지혜는 가끔 전화를 걸어 창도파 잔당 소탕 작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라는 식의 보고를 해왔습니다. 강지민은 웃으며 이제 보고는 상관에게 하라고 농담을 건넬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맑은 날 강지민은 한라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등산화끈을 조여매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듯 아파오고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흐를 때마다 몸속에 남아있던 도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상인 백록담에 올랐을 때 발 아래로 펼쳐진 구름의 바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후, 깊은 숨을 토해내며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항상 끼고 있던 전술반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희야, 보고 있니? 언니 지금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 네 덕분에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산하는 길,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그녀의 앞길을 비췄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불청객은 필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쇄골과 팔뚝에 남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피를 흘리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푹 자. 나 정말 괜찮아.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지민은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침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와 파도 소리가 알람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향긋한 커피 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문득 인간병기, 살인기계라 불리던 지난날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 어딘가에 떨어진 반지는 비바람에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강지민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해변 끝까지 걸어볼 생각입니다. 뒤돌아본 그녀의 작은 집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안식처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강지민의 슬픔도 그렇게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지옥을 건너 평화에 도달한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상실감은 그 어떤 승리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과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겨진 것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상관들은 더 이상 그녀의 전역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강지민의 눈빛에 서린 확고한 결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부대 연병장에서 조촐한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의전이나 고위 장성들의 장황한 축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특수임무과 동료들과 부하들만이 참석해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국방부 수사단 오지의 소령도 서 있었습니다. 오지에는 붉어진 눈시울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지민 중령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강지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 오소령 자네 덕분이야. 자네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난 괴물이 되어 자멸했을지도 몰라. 저녁 후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 아직은 백지야. 일단은 군인이 아닌 인간 강지민으로 숨을 좀 쉬고 싶군. 식이 끝나고 강지민은 19년 동안 입어온 군복을 벗었습니다.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지던 전투복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시원섭섭함보다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정들었던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위병소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해병대 깃발, 그곳에 자신의 청춘과 피, 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나의 전쟁터, 나의 군생활. 강지민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대법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두식에게 사형을, 피고인 주병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하던 자들의 몰락이었습니다. 부패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의 암적인 존재였던 마광철은 범죄 조직과의 유착 관계가 낱낱이 파헤쳐지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지르던 비명은 정의의 승리를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군 내부의 칼바람도 매서웠습니다. 창도파와 결탁해 군수 비리를 저지른 장교들은 전원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파면과 실형을 선고받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강지민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되었지만 그녀는
수십 차례 증인석에 앉아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동생 소희와 희생자들을 위한 마지막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결이 확정되던 날 강지민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유리기지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소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강지민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들리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널 어둠 속으로 끌고 갔던 그 악마들은 이제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리던 비탄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한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 아래 오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민 씨,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하러 가시죠.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군은 좀 어떻습니까? 강지민이 묻자 오지혜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쏘아 올린 공이 컸어요. 썩은 살을 도려내니 새 살이 돋는 기분입니다. 다들 언니를 전설로 기억하고 있어요. 전설이라니 과찬이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떠나려고 해.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오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언니는 제 영원한 영웅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칠 후 강지민은 짐을 꾸려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해변을 걷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보는 단순한 삶. 그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 가져보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방부 마크가 찍힌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보국 훈장과 국방부 장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하의 숭고한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강지민은 훈장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치 동생의 목숨값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훈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훈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창도파 사건을 서서히 잊어갔지만 강지민이 남긴 교훈은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느 맑은 날 강지민은 배낭 하나를 메고 한라산 성파나코스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적을 죽이기 위한 산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과거의 악몽들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상인 백록담에 섰을 때 발 아래로 펼쳐진 구름의 바다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강지민은 빈 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남은 손, 하지만 더 이상 피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린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그녀는 화면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불필요한 연결을 끊어낸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지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 뺨에 남은 옅은 흉터, 그 모든 것이 인간 강지민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아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언니를 꼭 안아주었고 강지민은 꿈속에서조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민은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제주의 푸른 바다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 누군가는 그녀를 살인기계, 인간 병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커피를 좋아하고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걸을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평화를 만끽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완전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걷던 여자가 스스로 쟁취해낸 가장 위대한 승리의 결말이었습니다.